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의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의 3교시 1영역 사회복지 정책론의 일부를 진행을 합니다. 우리가 앞선 시간에 하나의 사회복지 발달사, 그중에 주로 출제가 되는 영국의 복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복지사, 독일의 복지사, 미국의 복지사는 바로 사회보장법을 중심으로, 그리고 독일의 복지사는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해서 출제 비중에 맞추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복지국가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복지국가론에서 출제될 영역이 약 3개의 영역이 존재를 하지요. 바로 그걸 중심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복지국가라고 하는 용어, 복지국가라고 하는 용어가 처음 등장했다고 일반적으로 설명을 할 적에는 복지국가라고 하는 용어는 1934년에 짐 메른이 처음 이 용어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를 문자화한 또는 성문화한 것은 1941년에 템플 주교라고 합니다. 결국에 복지국가란 뭘까라고 할 적에 우리는 복지국가는 바로 3번을 읽고 1번으로 넘어가야 되겠는데, 복지국가는 국민들의 비복지를 제거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 또는 국민들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런 복지국가, 국민의 비복지를 제거하고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는 왜 등장했을까? 1번으로 보면 자본주의가 산업화 과정에서 초래한 광범위한, 자본주의가 산업화 과정을 통해서 초래한 이런 많은 문제를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광범위한 빈곤, 산재, 경제적 불평등, 실업 등의 폐해,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종합적으로 때 시장 실패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 등장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복지국가의 1번에 있는 등장 배경이 되겠습니다. 4번에 보시면 복지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경제적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 즉 국민적 최소한, 내셔널 미니멈이란 국민적 최소한 이상을 보장하는 국가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복지라고 하는 것은, 복지국가란 말을 쓰지 않아도 복지라고 하는 용어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민영화를 통해서 복지는 공공부문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민간부문도 같이 이끌어가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1970년대 복지국가의 위기기를 극복하기 위한 1980년대 이후에 복지국가의 재편은 종래보다는 정부나 공공부문 또는 국가의 복지에 대한 역할을 대폭 축소시켰습니다. 그러나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그래도 50% 이상의 주된 역할은 국가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 34조 제2항에도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그래서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의 의무는 국가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아무리 1980년대 이후 민영화 과정 속에서 민간 부문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역시 복지국가라는 것은 국가 주도하에, 그리고 민간 부문의 적극적 참여 속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민간 부문이 국가 부문을 넘어서거나 그것을 대비결할 만큼 이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복지는 기본 자체가 국가의 적극적 개입에 의해서 국민들 개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국가 또는 향상되도록 하는 활동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복지나 복지국가가 되는 거거든요.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기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왜 꼭 그 복지는 국가가 맡아야 되는가? 그냥 민간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시장에 맡기면 안 되는가? 라고 해서 바로 거기 두 번째 복지국가의 특징은 무엇이되, 3번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해야 되는 이유, 왜 복지는 국가가 주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7가지로 설명하되, 거기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책에 있지만 한번 적어보세요. 복지의 국가주도 이유, 왜 시장이 아닌 국가가 복지를 맡아야 하는가? 여기는 것처럼 소위 국가복지의 필요성,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복지의 공공재적 성격, 복지의 공공재적 성격. 일반 상식으로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배웠겠습니다만은, 복지의 공공재적 성격, 이 공공재적 성격, 바로 이 공공재적 성격에는 바로 비경합성, 비배제성, 이 두 가지를 공공재의 대표적 성격으로 합니다.
그중에 우리는 비배제성을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는데,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도로나 또는 뭐 통신이나 전기, 이거는 전부 이제 상업화된 민간 부문의 하나의 그 영리의 그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만, 종래에 있었던 이런 도로, 또 그럼 항만, 뭐 이런 것을 낸다는 주로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권력을 가진 거대 자본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보통 공공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공공재의 비배제성이라는 것은 아무리 다른 사람이 이에 사용하는 과정에 개입을 하더라도, 거기에 발을 담그더라도 그를 쫓아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내 노력, 내 능력으로 만든 물건에 비용을 내지 않고 사용을 하게 되면 거절, 배제,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재는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공원? 내가 지금 공원을 산책하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또 공원을 산책한다 해서 그 사람을 쫓아내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공공재의 비배제성, 소위 쫓아낼 수 없는 물건은 시장에서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물건을 필요로 하거든요.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아예 포기하고 만들지 않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라고 하는 것의 공공재적 성격, 그중에 비배제적 성격 때문에 복지는 국가가 주도하고 국가가 관리, 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복지의 긍정적 외부 효과. 긍정적 외부 효과.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산물이 내 의지와는 달리 외부의 타인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외부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기도 합니다. 내 의도와는 관계없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효과를 긍정적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것이고, 내 의도와는 무관하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은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복지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 외부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만들어 놓게 된다면 내 의도와는 관계없이 그 주변의 다른 사람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물건을 우리가 경제성이나 영리성을 가지고 온다면 그런 물건은 시장에서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고생해서 만든 것을 다른 사람이 비용을 내지도 않고 함으로 무임승차 프리라이더가 되어버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비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나 국가 사회적 입장, 공공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만든 물건이 내 의도와는 무관하게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면 그건 권장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해서, 복지는 국가가 주도해서 만들어야 한다 하는 것이 긍정적 외부 효과가 되겠어요. 그 외에도 정보 선택의 중요성. 정보 선택의 중요성. 또 정보의 부재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정보의 부재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 전부 정부의 편중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지에 미쳐 있다는 거예요. 복지라고 하는 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 혜택이 또는 그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정보 선택의 중요성이 기본 내재되어 있는데, 그것을 소수가 먼저 아니면 소수 많이 장악하게 되면 그건 결국에 독과점의 폐해를 가져오게 되는 거거든요. 독과점의 폐해는 당연히 경제학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하지만은 수요자라고 할 수는 국민들이 또는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돼요. 그러나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사회 통념에서 용인될 수 있는 가격보다 훨씬 낮은 비용밖에 준비를 못하는 거거든요. 결국에 진정 필요한 사람들은 사용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역선택이나 도덕적인 이론에 의해서 정보의 부재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이 부정적 파급, 자,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가 아니면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위험의, 복지 관련 위험의 비독립성 또는 상호 의존성, 또 그런가 하면 규모의 경제로 인한 폐해 방지, 자, 이런 것 등을 이 복지는 왜 국가가 맡아야 하는가 하는 이유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런 그 효과의 단어 정보의 부재나 또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폐해 방지,
폐해 방지를 위해서 복지는 국가라고 하는 공권력이 모든 국민에게 누구에게는 먼저 정보를 제공하고 누구에게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그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시점에 똑같은 양의 똑같은 정보를 제공해서 어느 누구도 정보를 가지고 오남용하거나 그를 가지고 왜곡시키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 해서 복지는 국가가 맡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출제가 되는 것은 여기 페이지를 1페이지를 넘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7개로 지금 판사한 내용에서 한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왜 복지는 국가가 맡아야 되는가, 시장 실패에는 왜 국가가 개입해야 되는가, 이런 등의 이유로 출제가 될 겁니다. 한 문제 예상 문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면 복지국가의 재편이 나와 있습니다. 복지국가의 재편. 왜 복지국가를 재편해야 되는가? 이 배경은, 복지국가 재편의 배경은 복지국가의 위기죠. 복지국가의 위기가 바로 복지국가를 재편해야 된다는 그 하나의 배경이 되겠어요. 근데 복지국가의 위기. 복지국가 위기는 1973년 5.1 쇼크, 석유 파동을 직접적 시장 연도로 해서 1970년대 5.1 쇼크로 인해서 정부 실패가 야기되죠. 정부 실패. 이 정부 실패는 정부 개입 실패를 말하는 거죠. 정부가 개입해도 물가도 잡지 못하고 실업률도 잡지 못하는 이런 무능력을 보여주니까 그에 대해서 나온 것이다. 바로 이 정부 실패의 유형적인 것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스태그플레이션은 두 개를 합친 거죠. 하나는 경기 침체라고 하는 스태그네이션. 또 하나는 물가 상승이라고 하는 인플레이션이 결합된 용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이율 배반적인 거였어요. 경기가 침체가 되면 스태그네이션이 등장하면 이건 당연히 시중 통화량이 줄어들면서 시중 통화량의 감소는 소비 감소를 가져오고 소비 감소는 결국에 이것이 반복되어서 지속적인 물가 하락, 디플레이션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바로 이 스태그네이션, 경기 침체는 결국에 실업 증가를 가져오고 바로 이 실업 증가는 소비 감소를 가져오고 소비 감소는 디플레이션을 가져야 되거든요. 물가 지속적인 경기 변동으로 인한 지속적인 물가 하락을 우리는 디플레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디플레이션을 가져오는데 어떻게 된 것이 경기가 침체되는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복지국가에서 사용했던 케인즈의 유효소원 필립스 곡선을 적용해보면 도저히 국가가 개입해도 어느 것 하나 잡지 못하는 무능력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을 합해서 스태그플레이션. 사실은 경기 침체가 되면 실업자 증가와 디플레이션, 물가 하락이 있어야 되는데 예상치 못한 이런 정부 개입이 아무런 능력도 발휘 못하는 이런 문제가 터지게 된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어먹던 자들은 빌어먹는 것을 더욱더 권리랍시고 더욱더 이 빌어먹는 것을 직업화하고 이건 의존성 심화죠. 의존성 심화. 그러면서 의존성 심화의 과정에서 국가 재정 악화. 그러죠? 국가 재정 악화. 또 그러면 국제 경쟁력 약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뭔가 이 위기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해서 나온 것이 그에 대한 재편이 된 거예요. 이건 1970년대. 이것은 1980년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복지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은 다양한 것이 나지만 먼저 국가군으로 설명한다면 여기에는 크게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의 길. 또 그러면 유럽.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의 노동 감축의 길.
노동 감축의 길. 또 그러면 영미를 중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의 길. 이렇게 크게 소위 복지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국가군의 노력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구체적인 또 기법으로서는 슈페테리안을 반영한 슈페테리안 워크페어 국가와 같은 이런 아주 기법적으로 표현하는 이런 것도 같이 적어볼 수가 있습니다만 국가군으로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교재를 볼까요? 복지국가의 재편 시대 상황 나와 있습니다. 복지의 시대 상황. 거기 시대의 상황을 보시면 지구 경제와 탈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정치구조의 균열조짐, 이혼과 낮은 출산율 등의 가족체계의 불안정, 노동자의 동질성 약화, 인구의 고령화, 고실업 등의 새로운 변화가 복지국가에 대한 생각과 정책을 바꾸게 되는 요소가 되었다. 그래서 지구경제와 탈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이런 다양한 문제가 나타남으로써 기존에 있었던 국가관인 복지국가에 대한 생각을 바꿀 필요가 등장했다. 그래서 기법으로서는 슈페테리안 워크페어 국가, 기업인 정신을 강조하고 기업인의 혁신적 또는 기업인의 혁신적 창조 정신을 강조했던 슈페터의 인용을 받아들인 슈페테리안 워크페어 국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대량 생산, 소비, 근대적 문화규범과 국가복지급여를 특징으로 하는 포드주의라는 것이 그야말로 컨베이어 시스템에 의해서 과학적 관리 등이 정확하게 반영된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시스템을 이렇게 포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런 포드주의적 축적 체계의 위기와 함께 성장과 고용, 복지를 동시에 추구해온 개인주의적 복지국가의 기반이 동요되면서 슈페테리안 워크페어 체계가 구축되었다. 바로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이제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또 획일성, 절대성, 객관성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이끌어지는 전통적 국가관이 좀 약화되면서 이제는 다품종 소량 생산에서 개성 존중, 다양성 인정을 그 기본 테마로 하는 이런 새로운 시스템의 국가관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슈페테리안 복지국가가 되겠어요. 워크페어 국가가 되겠어요. 케인지안 웰페어 국가, 포디즘의 경직체계 아니면 기존의 복지국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또 그런가 하면 사회적 최저임금제를 이용한 복지국가 발전. 또 국가 역할의 증대, 국가의 노동시장에 대한 적극적 개입 등을 특징으로 하지만 80년대 이후에 보편화된 슈페테리안 워크페어 국가는 웰페어가 아니라 슈페테리안이지. 포디즘이 아니라 포스트 포디즘 또는 모더니즘이 아니라 포스트 모더니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다품종 소량 생산, 세 번째 근로 연계복지, 노동의 유연성, 기업가 정신에 의한 창조적 파괴 이론, 국가 개입의 축소 등으로 설명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슈페테리안 워크페어 국가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슈페테리안 워크페어 국가 그러면 친기업인 정신 또는 친기업인을 중심으로 하는 창조적 파괴론 이런 것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신자유주의와 같은 개념으로 설명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차는 잡아서 슈페테리안 워크페어 국가를 집어넣었지만 어쨌든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신연방주의의 관점과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시되 슈페터라고 하는 경제이론가가 강조했던 정신은 기업인을 중심으로 하는 창조적 혁신 정신, 창조적 혁신 또는 기업인 정신을 강조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복지국가의 재편이 스칸디나비아의 길, 그리고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 감축의 길,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길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했는데 우리에게 지금까지 주로 출제가 됐던 것은 신자유주의의 길이었거든요. 그러나 스칸디나비아의 길도 유럽 대륙의 노동 감축의 길도 출제 비중이 없지 않아 있어서 살살 냄새를 풍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칸디나비아의 길은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의 길은 성공적 소득 유지 프로그램을 기초로 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이끌어갑니다. 한번 적어보겠어요. 여기 스칸디나비아의 길. 스칸디나비아의 길 나와 있죠.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의 길.
여기에 보면 교재에 있는 것처럼 성공적 소득 유지 프로그램을 기초로 한 소득 유지 프로그램을 기초로 하는 적극적인 노동정책, 적극적 노동정책을 이끌어간 것이 바로 스칸디나비아의 길이었어요. 성공적인 또는 안정적인 소득 유지 프로그램을 기초로 하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또 그러면 사회 서비스의 확대, 또 남녀평등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주의적 복지정책, 이런 정도를 적어 놓으셔야 되겠어요. 거기에 보면 사회 서비스 확대, 사회 서비스 확대, 또 남녀평등을 기초로 하는 생산주의적, 거기 보면 생산주의적 복지 따로따로 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줄쳐주시고, 사회 서비스 확대 줄쳐주시고, 남녀평등을 기초로 하는 생산주의적 복지 정책 줄쳐주시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거기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중심으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퍼주기만 하는 정책은 아니고 바로 인적 자본에 투자를 하는, 인적 자본이나 사회 자본에 투자하는 사회 투자 전략, 인적 자본이나 사회적 자본의 투자에 관심을 두는 사회 투자 전략을 강조한다. 자, 그런 정도. 그래서 대부분 북유럽 국가군에서 사용을 한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번을 가지고 스칸디나비아의 길도 출제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신자유의 길은 우리가 워낙 많이 봤지만 3번의 노동감축의 길. 노동감축의 길은 유럽,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로 연결되는 이런 유럽 대륙에서 노동감축의 길인데, 거기 줄쳐놓을 것은 노동감축의 길. 노동감축의 길은 기역번은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체제에서의 안정적 일자리와 동질적인 저숙련 노동자의 필요성이 이제는 새로이 바뀐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에서는 그 유용성이 상실되었다. 그래서 기존의 사회보장 수준은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노동공급의 감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기존의 사회보장 수준은 유지하면, 거기다 줄쳐놓으셔야 되겠죠. 기존의 사회보장 수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동공급의 감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는 것을 현실화시킨 거였어요. 그래서 사회 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소수의 숙련 노동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자, 이런 것이 노동 감축의 길에 어떤 하나의 배경의 역할을 한다. 기역, 니은, 디귿번을 가지고 봐야 되겠어요. 어떤 노동 감축의 길. 바로 유럽에서 나오는 거죠. 그에 비해서 신자유주의의 길. 이미 우리가 대처리즘을 통해서 설명한 것처럼 신자유주의. 그렇게 신자유주의에서는 가능한 한 국가 역할을 줄이면서 자립자조를 강조하고, 장기 보호에서 단기 보호로, 보편주의에서 선별주의로 운영 전환, 국가만의 책임에서 복지다원주의, 또 민영화, 이런 흐름으로 전환된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 정책이고, 미국에서는 거기다 친기업인 정책이 합쳐져서 법인세, 소득세 감소를 통한 친기업인 정책, 이런 것이 가미된 것을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신연방주의의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래에 알고 있었던 신자유주의만을 가지고 하는 이것을 넘어서 이제는 이 두 개 적극적인 노동 시장 정책을 이끌어가는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의 길. 기존의 사회보장 체제는 유지하면서도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도모했던 노동 감축의 길.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출제 대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시험 전에는 반드시 일독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다음에 이번은 세 번째 예상 문제 영역으로 복지국가의 발달 이론이 있습니다. 복지국가의 발달 이론. 복지국가의 발달 이론이 출제될 때에는 사회정책 이론과 같이 맞물려서 출제가 되는데, 자, 복지국가의 발달 이론. 복지국가의 발달 이론은 우리가 사회정책 발달 이론과 같이 호흡을, 맥락을 같이 해주면서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복지국가는 왜 발달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발달하게 되었는가? 사회정책은 어떻게 발달하게 되었는가? 이거 똑같은 개념이 되겠는데, 첫 번째 산업화 이론.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은 산업화 과정상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다. 산업화 과정상에
문제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 복지국가이고 문제 해결적으로 등장한 것이 사회정책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결국에 산업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 발전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결정론입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했으면 발달할수록 산업화 정도의 수준도 높을 것이고 산업화 정도의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로 인해서 축적된 자본도 많을 것이고 그 과정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다양한 문제를 그 과정상에 축적해놓은 자본을 통해서 능히 풀어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만들어진 것이 사회정책이고 복지국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 결정론이라고 합니다. 또 산업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묘한 것은 어떠한 종교적 이념을 가지고 있던 어떠한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있던 참으로 묘한 것은 비슷한 수준의 산업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거의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바로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해결책인 사회정책을 만들어 가더라라는 유사한 경로 의존성을 보여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치 약속한 듯이 한 점으로 모이는 듯한 모임을 보인다 해서 수렴이론, 어떠한 이념과도 관계없이 탈이데올로기 이론, 이론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산업화 이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수렴이론,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볼 때는 거시적으로 볼 때는 다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한 점에 모여드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한편으로서는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 중에 최선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서 정책으로 발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일명 합리이론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합리이론. 그래서 산업화 이론에서는 가장 출제가 잘 됐던 거지. 사회정책 이론에서도 복지국가 발달 이론에서도. 그 다음에 독점자본이론. 독점자본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방향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장 실패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복지국가이다 하는 이론이 되겠어요. 독점자본이론 거기 보시면 거기 보면은 자본주의가 독점자본의 단계에 이르면 자본주의. 바로 여기 보면은 자본주의, 순수 자본주의가 시장 실패를 통해서 독점 자본주의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의 적극적 개입, 적극 개입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을 우리는 복지국가라고 하고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자본주의를 수정자본주의라고 한다라는 이런 그림을 이렇게 그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 자본주의가 시장 실패를 야기함에 따라 독점 자본주의 변질이 되고 바로 이 독점이나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치유하기 위해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을 복지국가라고 하고 그로 인해서 등장한 이런 이 경제의 체계를 수정 자본주의라고 한다. 자, 이런 그림 아실 겁니다. 바로 이 복지국가를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이 독점 자본주의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사회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권력 의존 이론이라고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자본계급과 노동계급 간의 투쟁 끝에 노동계급이 쟁취한 승리의 전리품, 노동계급이 쟁취한 승리의 전리품으로 사회정책이나 복지국가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사회민주주의가 되겠어요. 자본계급과 노동계급이 투쟁한 끝에 승리한 것으로서는 참정권의 확대. 또 그런가 하면은 노동계급 정당의 좌파 정당의 득세나 좌파 정당의 등장. 어쩌면 노동자 계급의 의회 진출을 말하고 있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 좌파 정당, 노동자 계급 정당의 좌파 정당의 집권.
또 그러면은 중앙집권적 노조, 중앙집권적 노조의 활동, 뭐 이런 등등을 예로 들어서 우리는 사회민주주의 권력의존 이론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국가를 바로 복지국가라고 한다. 그래서 거기 사회민주주의 권력자원이론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래서 보면은 거기 2번의 둘째 줄, 자본과 노동계급 투쟁에서 노동이 노동이 획득한 승리의 전리품이라고 한다. 그래서 복지국가가 발전하기 위한 그런 7개의 요인으로 사회민주주의 또는 권력자원 이용한 것이 선거권의 확대, 노동계급 정당의 발전, 또 노동계급 정당인 3인당의 집권, 또 중앙집권적 노조의 활동, 우파 정당의 약화, 좌파 정당의 득세, 또 그런가 하면 노동자의 강한 계급의식과 그 중요하죠. 15번 노동자의 강한 계급의식과 종교나 언어나 인종적 분열의 약화, 이렇게 것을 보통 바로 이런 복지국가의 등장 배경으로 쓴 것이 사회민주주의적 관점이 되겠어요. 그 외에도 이익집단 정치 이론, 이익집단 정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다원주의 이론이라고 합니다. 다원주의 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다양한 이익집단들 간의 정치적 타협의 수단, 다양한 이익집단들 간의 타협, 정치적 타협의 소산으로 만들어진 것이 사회정책이고 복지국가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이론이 되겠어요. 그런데 조심할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복지라는 단어만 나오면 무조건 힘없고 소외된 계층을 배려하는 그 무엇, 정책이나 국가라고 설명하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이론이 바로 이익집단 정치 이론, 다원주의 이론이에요. 거기 보시면 3번에 보시면 산업화 이론이나 사민주의 이론은 복지국가는 상대적으로 사회의 불이익집단의 이익이 반영된다고 보는 데 비해서, 사실 일반적으로 복지란 단어는 힘없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익집단 정치이론, 다원주의 이론은 불이익집단의 정치적 힘이 약하기 때문에, 정치적 힘이 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다. 좀 더 길게 쓴다면 복지 정책이나 사회정책이나 복지국가가 불이익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은 하지 못하지만, 이익집단이라고 하는 자체가 기본 개념 자체가 특정 집단의 이익을 고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결사체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다양한 다른 집단과 정치적 타협이나 협상, 투쟁을 통해서 만든 사회정책이나 복지국가가 정말 힘없는 사람들의 불이익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익집단 정치이론이에요. 따라서 복지는 힘없는 사람을 위한다는 이런 생각에 동조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의견을 보여준 것이 이익집단 정치이론이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국가중심이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국가중심이론은 앞에 있는 모든 이론들이 수요를 중심으로 해서 누구를 위해서 복지국가가, 누구를 위해서 사회정책이 필요한가라고 설명을 했지만, 여기는 공급중심의 이론입니다. 공급중심이론. 나라마다 말로는 다양한 문제라고 하지만 거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가 등장하는데, 물론 결과에 가서는 거의 비슷한 유형의 정책이 만들어진다는 산업화 이론 인정한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 대상이나 방법이나 시기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같다고 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복지 정책이나 복지국가를 접근해서는 안 되고, 누가 그 정책을 위반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접근해야 된다. 결국에 모든 나라의 사회정책이나 복지국가의 정책 수립 및 시행은 결국에 그 국가의 이념이 무엇인가, 그 국가를 이끌어가는 중앙정부의 소수 엘리트들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집단인가에 따라서 국가의 복지는 또는 복지국가의 흐름은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복지에 대해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수요를 중심으로 해서 접근해서는 안 되고, 바로 공급자의 중심인 국가, 바로 그 국가를 이끌어가는 중앙정부의 소수 엘리트들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해서 접근해야 된다 하는 것이 국가중심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에 보시면 국가중심 이론은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공급 측면에서 복지국가 발전을 설명하고자 한다. 유사한 사회복지의 수요에 처해 있어도 국가에 따라서 특정한 국가구조의 차이에 따라 그중에 대표적으로 중앙정부를 이끌어가는 소수 엘리트, 소수 고위 공무원단의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이냐에 따라서 바로 공급자로서 국가의 대응은 다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국가중심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뭐라고? 바로 공급중심 이론이라고 하죠. 공급중심 이론. 그래서 국가 밑에 그만 쓰겠습니다만 중앙정부를 이끌어가는 공무원들의 가치관들이 어떤 모습으로 공무원들의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인가에 따라서 복지국가의 모습은 달라진다라고 보는 것이 국가중심 이론이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당연히 한 문제가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복지국가론, 왜 복지는 국가가 맡아야 되는가 한 문제, 그리고 복지국가의 위기와 그에 대한 복지국가의 재편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지금까지는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로한 출제를 했지만 이제는 스칸디나비아의 길도 한 번 더 정독을 하셔야 되고 노동 감축의 길도 한 번 더 정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지국가 이론에서 또 한 문제. 그래서 복지국가론에서는 기본 3문제를 예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사회복지 모형, 유렌스키와 르보의 모형, 조지와 일딩의 모형, 에스핑 앤더슨의 모형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